자, 이번엔 두 번째 공유결합 길이와 결합 엔탈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화학원에서 공유결합 부분에서 아마 봤을 거예요. 음, 얘는 인력과 반발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래프인데 일단 위부터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정해지면 두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결정되므로 분자의 위치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원자핵 사이의 거리에 관한 함수로 표현한다. 그래서 원자핵 사이의 거리에 관한 함수로 표현되는데 밑에 그림처럼 바로 핵간거리, 핵과 핵 사이의 거리에 따른 뭘로 나타낸 거예요? 바로 위치 에너지로 나타냈습니다. 예전에도 말했듯이 선생님이 위치 에너지라고 해서 뭐 지면으로부터 어느 정도 높이에 있을 때 그 높이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라기보다는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로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보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점점 핵간거리가 좁혀지는 방향으로, 즉 이 방향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인력에 의한 그래프하고 반발력에 의한 그래프를 다시 한번 표현해 줄게요. 얘는 인력에 의한 그래프. 위치 에너지가 지금 낮다는 거는 에너지가 안정화된다, 즉 안정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에너지가 커지는 부분은 불안정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쪽은 서로 밀어내는 부분이니까 반발력에 해당이 되겠죠. 반발력에 대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래 인력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인력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과 반발력에 의한 그래프를 합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즉 위치 에너지와 관련된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핵간거리가 멀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0에 해당되겠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근데 핵간거리가 점점 좁혀오면 좁혀올수록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서 합쳐졌을 때 에너지가 점점 낮아져요. 즉 안정화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다시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 핵간거리가 74 피코미터를 기준으로 핵간거리가 이거보다 멀 때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안정한 상태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지만 핵간거리가 74 피코미터보다 더 좁아질 때는 점점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바로 반발력이 인력보다 우세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여기 74 피코미터는 반발력과 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어떤 결합을 하게 된다? 그렇죠.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 1-7에서와 같이 두 개의 수소 원자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가까워지면 각 원자핵은 서로 다른 수소 원자의 전자에 대한 인력이 증가하고 있죠. 이는 걔의 위치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위치 에너지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에너지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원자가 더 가까워지면, 여기 74 피코미터 기준으로 더 가까워지면 핵과 핵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하고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도 증가한다. 따라서 최대로 두 원자가 가까워지는 거리는 증가한 반발력과 인력 사이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걔의 위치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결합이 생기는 거겠죠. 이때 수소 분자의 결합 길이가 74 피코미터이고 방출되는 에너지는 436 킬로줄 퍼 몰이다.
즉 수소 분자에서의 공유 결합은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 핵과 핵 사이의 반발력의 균형에 의해 형성된다. 또한 공유 결합이 형성되면 핵과 핵 사이의 전자 밀도가 증가한다. 두 원자가 안정한 공유 결합을 이룰 때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공유 결합이라고 부른다. 또는 공유 결합 길이라고 부르고 그 거리를 또는 결합 길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수소 같은 경우는 그 결합 길이가 얼마다? 74 피코미터다.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 얼마다? 그렇죠. 436 킬로줄 퍼 몰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너지를 보니까 436 킬로줄 퍼 몰이죠. 그래서 밑에 화학 반응식이 나오게 되는데 잘 보면은 이렇게 수소 분자였다가 각각의 수소 원자로 갈라지게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분자의 안정도와 결합의 세기에 대한 정량적 척도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죠. 결합 엔탈피이다. 이게 바로 척도입니다. 결합의 세기에 대한 척도, 그리고 안정도에 대한 척도. 예를 들어 이원자 분자인 수소 분자의 결합 엔탈피는 실험 측정 값은 다음과 같다. 아까 위의 그래프를 반대로 해석해주면 돼요. 이 74 피코미터에서 결합이 형성되면서 436 킬로줄 퍼 몰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죠. 왜? 위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 줄어든 위치 에너지만큼 우리가 방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수소 분자를 서로 영향을 받지 않게 서로 멀리 떨어뜨리는데 에너지가 또 반대로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는 얼마큼인데요? 그렇죠. 서로 방해받지 않는 위치에서 결합을 형성할 때 436 킬로줄 퍼 몰만큼 방출하기 때문에 반대로 분자 상태에서 서로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그 두 수소 원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이만큼의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결합 엔탈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수소 분자의 결합 엔탈피는 아까 전에 결합을 이룰 때 방출하는 그 에너지 값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엔탈피 개념을 봐야 되는데 엔탈피란 어떤 개념이냐? 그 입자, 원자 또는 분자 이온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예요. 뭐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라든지 핵 에너지라든지 아무튼 그리고 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라든지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엔탈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엔탈피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냐? 엔탈피와 엔탈피 차이. 즉, 이 엔탈피 변화량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얘와 얘, 즉 수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엔탈피는 이 H가 원탈피예요. H가 수소 원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엔탈피를 의미합니다. 이 수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엔탈피의 총합이 H 원자라고 했을 때 분자가 가져올 수 있는 이 엔탈피의 총합은 H 분자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전에 두 원자가 결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죠? 그럼 누가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원자 상태일 때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분자로 되면은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즉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건 더 안정화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할 거는 누구다? 그렇죠. 이 엔탈피 에너지 몰라요. 요 엔탈피 에너지 모릅니다. 즉 이 엔탈피 값과 이 엔탈피 값을 몰라요. 하지만 이 차이는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델타 H, 즉 엔탈피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 거냐? 각각 원자 상태일 때 엔탈피에서 분자 상태일 때 엔탈피를 빼면은
결합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B라는 건 결합을 의미하는 본딩의 약자예요. 그럼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우리는 엔탈피 값은 구할 수 있다, 없다? 엔탈피 값은 구할 수 없다. 하지만 실험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엔탈피의 변화량은 구할 수 있다. 이 값은 수소 분자 1몰을 원자로 해리시키는 데 필요한 열이 436kJ이라는 의미이다. 즉, 얘를 이렇게 수소가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이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게 바로 436kJ/몰이다. 이걸 의미해요. 결합을 깨려면 열이 공급돼야 되므로 모든 엔탈피는 어떤 값이다? 그렇죠. 모든 결합 엔탈피는 양의 값입니다. 결합 엔탈피라는 말은 엔탈피 변화량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무조건 그 결합 에너지는 결합을 다 끊었을 때의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모두 다 양수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상태로 봤을 때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흡열 반응에서는 엔탈피 변화량이 양수가 됩니다. 즉 옆에서 이 반응만 보더라도 이 결합을 끊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흡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엔탈피가 양수로 나오고, 반대로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음수로 나오게 됩니다. 결합 엔탈피가 화학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분자의 안정도, 그리고 결합 세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자들 사이의 결합의 변화가 생기는 여러 화학 반응에서 실험으로 측정 가능한 결합 엔탈피를 활용해서 뭘 계산할 수 있다? 반응 엔탈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 엔탈피라는 거는 그냥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응에 출입하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뒤쪽에 갔을 때 우리가 격자 에너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 한번 다시 언급해 줄 거예요. 다원자 분자에서는 분자 내 모든 원자가 분자 내 모든 전자를 전기음 속도에 따라서 끌어들인다. 따라서 주어진 원자 사이의 결합 세기는 그 결합이 분자 내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같은 결합이라도 어떤 화합물 내에 있는지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밑에 예들이 나와 있죠. 일단 이것부터 숫자를 매길게요. 예를 들어서 뭐가 나와 있느냐? 바로 메테인이 나와 있습니다. 메테인 같은 경우는 탄수와 수소 이 사이에 결합 엔탈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지금 잘 보면은 CH4에서 수소 하나를 떼어냈죠? 즉 CH4에서 수소 하나를 떼어냈기 때문에 그걸 잘라낸 데 필요한 결합 에너지는 436kJ/몰이 나옵니다. 그런데 얘를 단계별로 이 상태에서 수소 하나를 떼어냈을 때 얘가 되겠죠? 그런데 얘에서 또 수소 하나를 떼어내는 경우를 볼게요. CH3에서 이런 화합물은 우리가 만들 수는 있지만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수소 하나를 떨어뜨릴 때 필요한 결합 에너지는 453kJ/몰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수소를 하나 떼어내는데, 여기 잘 보면 좀 잘못됐죠? 여기를 숫자 1을 지워야 됩니다. 수소 하나 떨어졌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죠. 1도 쓰면 안 돼요. 1은 생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소 하나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즉 결합 에너지는 425kJ/몰입니다. 이 상태에서 CH 상태에서 완전한 탄소로 만드는데 필요한 결합 에너지는 339kJ/몰이에요. 즉 같은 탄소에서 수소를 떼어내는 건데 각각의 결합 에너지가 다르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우리가 이 결합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평균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CH 결합 엔탈피의 평균 값은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4개를 모두 더해준 다음에 4로 나눠주면은 413 kJ/몰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뭘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의 결합 형태의 평균 결합 엔탈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결합 엔탈피예요. 위에서처럼 여러 개가 붙어 있는, 수소가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경우는 각각을 떼어내는데 결합 엔탈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등등 다양하게 이렇게 문헌값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옆에 작은 글씨 한번 봅시다. 결합 엔탈피와 결합 해리 에너지. 결합 엔탈피는 반응 온도 일반적으로 298 켈빈. 298 켈빈이면 우리가 섭씨 온도로 몇 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298 마이너스 273 해주면 약 25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25도에서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엔탈피 변화입니다. 결합 에너지는 25도씨에서. 그런데 결합 해리 에너지는 0 켈빈에서, 즉 모든 그 입자의 운동 형태가 다 정지된 상태, 0 켈빈, 가장 낮은 온도죠. 여기에서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두 값은 모두 다 몰당 수 킬로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그냥 잘 알아두고 있으면 돼요. 아, 결합 엔탈피는 우리가 쉽게 해서 실험실 온도 25도씨를 의미하고, 결합 에너지는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0 켈빈에서의 그때 필요한 에너지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밑에 봅시다. 결합 사이에 다중결합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결합 차수가 많아질수록 공유결합의 길이가 짧아지고, 그리고 공유결합 엔탈피는 증가하여 강한 결합이 된다. 한번 같은 애들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잘 보면은 결합의 개수가, 즉 결합의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중결합일수록 에너지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왜?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얘도 마찬가지네요. 뭐 다른 애들도 다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도 결합 차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렇죠, 끊는 데 필요한 평균 결합 에너지는 더 많아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과장해서 좀 그려본다면, 표현해 본다면, 단일 결합의 결합 길이가 한 이 정도라면, 뭐 이중결합은 이 정도로 짧아지고, 삼중결합은 이 정도로 또 짧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고무줄에 비유할 수 있는데, 고무줄 한 개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늘어나죠? 근데 고무줄 100개는 아주 잘 늘어나지 않겠죠. 그 대신 고무줄 100개를 꼈을 때는 되게 힘이 많이 들고, 고무줄 한 개는 쉽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고급학입니다. 오늘은 공유결합의 그 세 번째 파트인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에서 두 원자 사이의 전자쌍이 각각의 원자에 항상 동등하게 공유되는 것은 아니다. 공유결합이 있으니 양쪽에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이 생기죠. 그랬을 때 그 양쪽의 원자는 동등하게 전자가 공유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만약에 양쪽에 있는 원자가 다를 경우는. 그래서 모든 실제 결합은 순수한 공유결합과, 그리고 순수한 이온 결합의 중간 형태로 되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공유성과 이온성이 둘 다 나타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100% 공유결합, 100% 이온결합보다는 순수하게 공유성이 얼마만큼 있고, 그리고 이온성이 얼마만큼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 있는 염소 분자를 예를 들면은 다음과 같이 공명 혼성 구조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100% 공유결합 또는 100% 이온결합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을 적절한 공유성과 적절한 이온성을 나타내는 공명 혼성 구조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공유성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이 두 개는 바로 이온성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이온성 구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에너지가 같아서 공명, 혼성의 기여도가 같다. 어, 각각 번호를 1번과 2번이라고 했을 때 서로 잘 보면은 형식 전화가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쪽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똑같은 염소기 때문에 형식 전화가 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공명의 정도는 같겠죠. 즉 서로 기여하는 정도는 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 형식 전화의 위치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온성 구조는 동일한 염소 원자에서의 형식 전화 값이 서로 다르고 크게 나타나므로 동일한 염소 원자가 결합한 염소 분자에 관한 공명 구조의 기여도가 작다. 여기까지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공유성과 그리고 이온성에 관련된 공명 구조를 봤을 때 누구의 기여도가 더 작다? 그렇죠. 이온성의 공명 구조와 기여도가 작다. 즉 공유성에 대한 이 공명 구조 기여도가 더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의 첫 번째 구조에 따른 공유결합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요의 얘를 의미하겠죠. 그러나 다른 종류의 원자들이 결합한 누구? 그렇죠. HCl, 염화수소를 볼 겁니다. 예, 이 염화수소 분자에서는 공명운성의 기여도가 다른 두 가지의 이온성 구조를 포함한다. 얘도 우리가 나눠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공유성, 이 두 가지가 이온성의 공명 구조가 됩니다. 위에서 염소 분자 같은 경우는 양쪽에 똑같은 염소였죠. 그런데 지금 이 염화수소 분자를 보게 되면 같은 염소 원자가 아니라 수소 원자와 염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형식 전환을 보면 수소의 마이너스가 있고 이쪽에는 염소의 플러스가 있고 여기는 수소의 플러스가 있고 염소 쪽에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즉 어떤 원자의 어떤 형식 전환을 갖느냐에 따라서 서로 기여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기여도를 따질 때는 뭘 보면 되느냐? 바로 전기 음성도를 보면 됩니다. 둘 중에 전기 음성도가 누가 더 컸죠? 그렇죠. 염소 원자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죠.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건 전자를 잘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따라서 염소 쪽에 형측 전하가 마이너스 있는 게 더 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공명구조의 기여도는 2번이 더 높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밑에 내용을 볼게요. 자, 아래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의 이온성 구조 중 두 번째 구조는 염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므로 에너지가 더 낮고 에너지가 낮다는 걸 안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공명운송의 기여도가 첫 번째 이온성 구조에 비해서 더 크다. 따라서 염소 원자 주위에는 전자 밀도가 높아져 부분적 알자 음전하를 띠고 수소 원자 주위에는 전자 밀도가 낮아서 부분적 알자 양전하를 띠게 된다. 그러므로 염화수소 분자는 다음과 같은 전자 분포를 가지며 각 원자가 띠는 전하를 부분 전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결합을 극성 공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잘 끌어당기기 때문에 부분적인 음전하 그리고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 말은 즉슨 전자 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렇죠. 염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옆에 극성 공유결합 쭉 읽어보면 분자에서 공명에 의한 이온성 구조가 기여하여 공유전자쌍이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한쪽으로 치우쳐서 부분적으로 이온성을 가지는 공유결합을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성 공유결합은 공유성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만큼, 즉 영향을 많이 미칠 만큼의 이온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자, 이렇게 잘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공유결합이지만 이온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932년에 미국의 화학자 누구? 폴링은 우리가 일반화학에서도 많이 듣는 과학자입니다. 폴링은 공유결합에서 전자 분포의 정량적 척도인 전기음성도를 제한했습니다. 뭘 제한했다? 그렇죠. 전기음성도를 제한했어요. 분자 AA 같은 원자끼리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BB는 같은 원자끼리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AB 다른 원자끼리 이루어져 있는 이런 분자들의 결합의 헤드 에너지 차이에 근거하여 다음 같은 식으로 결합한 두 원자 A와 B의 전기음성도 차이 절대값을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종류가 다른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의 극성 정도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전기음성도 차이를 이용해서 뭘 알 수 있다? 그렇죠. 다른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 극성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폴링이 제한한 공유결합에서의 이온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수식을 가지고 폴링이 만든 수식을 가지고 그림 1-19를 같이 봐볼 건데 옆으로 넘어와야 돼요. 이 그림을 보면은 X축이 전기음성도 차이로 되어 있고 그리고 Y축이 이온성으로 되어 있어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온성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프를 잘 보면은 전기음성도 커질수록 바로 이온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기준이 어디냐? 우리가 이온성과 공유성이 정확히 50대 50이 되는 지점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표시하면 얼마가 나오냐? 바로 1.7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이온성과 100% 공유성은 없다고 했죠? 그래서 공유결합이다 또는 이온결합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바로 1.7일 때, 즉 전기음성도 차이가 1.7일 때인데 1.7보다 작으면 이온성이 줄어들고 공유성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공유 결합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보다 커지게 되면 이온성이 증가하고 공유성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이온 결합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음성도 차로 인해서 우리가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나누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화학원에서 배운 거는 그냥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은 이온결합, 그리고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공유결합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다시 넘어와서 자, 그럼 전기음성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전기음성도가 뭐냐? 원자가 결합전자쌍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의 척도가 바로 전기 음성도입니다. 그래서 두 원자 A와 B의 이 전기음성도 차이를 가지고 뭘 알 수 있다? 극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극성의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가 증가한다? 그렇죠. 표시를 해볼게요. 극성의 정도가 증가하면 결합의 이온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전기음성도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결합에 뭐가 증가한다? 공유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되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1.7이 기준이라고 했죠. 1.7보다 크게 되면은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리고 1.7보다 작게 되면은 공유 결합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는 1.7보다 컸을 때 이온성이 더 크다. 1.7보다 작으면 공유성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봤던 폴링의 그 전기음성도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유결합의 이온성 또는 공유성 이걸 알아보는 거는 매우 그 수식이 복잡했죠. 그래서 더 간단하게 고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게 바로 밀리컨이라는 미국의 화학자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공유결합에서의 이온성과 그리고 화학결합에서의 공유성과 이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과학자들이 여러 수식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게 바로 폴링, 그리고 밀리컨의 이러한 척도입니다. 전기음성도를 다음과 같이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의 평균값으로 설정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얘는 이온화 에너지고요. 얘는 전기음성도. 그걸 두 개를 더해서 2분의 1, 즉 반으로 나눠준 값이 뭐다? 전기음성도다 라고 밀리컨은 그렇게 수식을 세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어떻게 전기음성도가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같은 주기일 때부터 볼게요. 같은 주기, 바로 이 부분이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핵과 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 전에 또 있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은 바로 유효 핵전화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증가하게 되죠. 양성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면 핵과 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증가하게 되므로 전자가 잘 떨어져 나가지 않겠죠. 그렇다는 것은 전자가 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거는 자기가 본인 자신이 전자를 잘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엔 같은 주기를 봅시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를 볼 거예요.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해요? 그렇죠.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면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잘 떨어져 나간다. 즉, 전자를 잘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원자 번호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같은 쪽에서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방향, 플로린 방향으로 전기 음성도가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플로린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가 얼마예요? 그렇죠. 우리가 화학원에서 4.0이라고 배웠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3.98인데 얘를 반올림을 해줘서 우리가 4.0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래도 아마 여기 있는 거 쭉 보면은 전기음성도가 같은 애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전기음성도 차이는 반드시 생깁니다. 저 밑에 쌍극자 모멘트, 뭐 두바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얘들은 다 패스하고 그냥 옆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옆에서 아까 나왔던 그래프를 해석을 다 했는데 다 끝났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부터 볼 거냐? 여기부터 볼 겁니다. 자, 결합하는 원자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가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합의 이온성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것을 보인다. 아래 그래프 아까 전에 해석했던 그 원리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향대로 잘 맞아떨어지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일반적인 이 그래프를 많이 벗어나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여기 있는 HF 같은 경우는 1.7 넘어가긴 하지만 어때요? 이온성은 작고 공유성이 더 크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냥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지만.
저 밑에 쭉 내용을 읽어보면 다원자 분자에서 쌍극자 모멘트에 의해 극성 공유결합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극성 공유결합을 한다고 해서 모두 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극성 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극성 공유결합을 하지만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것들이 있죠? 왜? 대칭 형태. 분자가 대칭 형태면은 각각의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돼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극성 공유결합을 하지만 분자 내 무슨 구조? 그렇죠. 대칭 구조에 의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서로 상쇄되어서 그 합이 얼마가 된다? 0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어떤 분자가 된다? 그렇죠. 무극성 분자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있다? CO2가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옆에 잘 보면은 각각 산소, 탄소의 부분 전하를 보면 산소는 부분적인 음전하, 그리고 탄소는 부분적인 양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일직선이죠? 즉 180도예요. 결합 각도가. 근데 양쪽으로 똑같은 세기의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죠. 이 쌍극자 모멘트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같이 필요로 하는 바로 벡터 값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같은 힘으로 양쪽으로 줄다리기 하기 때문에 양쪽 힘이 이렇게 상쇄되어서 각각의 결합에 대한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니지만 그걸 합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0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자가 된다? 무극성 분자가 된다.